김신일 교수님의 발표를 들으셨습니다.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새로운 관점의 교육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가운데 관리되는 학습, 시험 준비 교육, 정답 중심, 그다음에 종결 교육 등에서 앞으로는 좀 스스로 학습하는 사회, 전인 교육, 그다음에 생애 교육, 평생 학습 등으로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귀한 말씀을 주신 김신일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제3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김진기현 국가교육회의 의장님께서 좌장을 맡아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김진기현 의장님은 고등학교 교사로도 재직을 하셨고 이후 대통령 비서실 교육문화비서관 그리고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김진기현 의장님께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가교육의장 김진경입니다. 독일의 울리백이라는 학자가 이제 코로나19로 전면화됐는데요. 앞으로 사회를 위험사회라고 규정을 했더라고요. 그 산업화의 결과로 일어난 환경 파괴 이런 것들이 어느 단위도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고 그것이 일상화되고 전면화되는 사회라고 하는데요. 이런 사회를 우리가 극복하고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전과는 다른 어떤 공감과 연대 능력을 정말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숙제를 안고 있는데 또 우리한테 선물도 주어졌어요. 디지털 기술혁명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잘 운영만 하면은 그 연대, 공감, 관계를 확장해 갈 수 있는 게 열렸고, 근데 이제 우리 행정 시스템이나 교육 시스템은 산업화 시스템이 굉장히 분절적이죠. 그래서 이 분절적인 그 교육 행정 시스템, 교육 시스템을 어떻게 개방해서 그 공감과 연대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갈 거냐, 그런 패러다임 전환의 문제가 평생학습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은 어떤 분야의 뭐 교육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이 전체 교육 패러다임이 좀 더 이렇게 관계가 열리고 공감과 연대를 펼쳐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얘기로 발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과 평생학습의 융합이라는 화두를 주셨어요. 이 정부란 거는, 사회나 정부는 늘 맹렬하게 달리기는 마차거든요. 그래서 이 달리는 마차는 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을 이렇게 던지면은 그게 그 관성 때문에 그 관성에 따라서 이렇게 좀 다르게 정착을 해버리거든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또 이제까지 평생교육이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 평생학습이란 거는 좀 이렇게 교육 전체 체계를 열린 체계로 가져가는 취지에서 하는 건데, 이제까지 평생교육이 정착한 모습은 어떤 한 분야에 이렇게 교육으로 이렇게 분절돼서 정착하는, 이런 걸 극복하자는 취지로 이제 우리 김신일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발제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을 해보겠는데요. 우선 토론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일환 한국교육학회 회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 원장님이십니다. 강대중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원장님이십니다. 유장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님이십니다. 박혜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님이십니다. 송혜덕 중앙대 글로벌 인적자원개발대학원 원장님이십니다. 예, 우리 김신일 선생님의 발제 취지와 맞게 이 토론 내용도 평생교육이란 한 분야 한정되어 전체 어떤 우리 교육의 패러다임을
이야기하는 그런 토론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소개시켜드린 순서대로 우리 정일환 한국교육학회 회장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학회장 정일환입니다. 국회 미래연구원에서 교육정책을 주제로 삼아 포럼을 개최한 것에 대해서 한국교육학회 회원을 대표해서 김형권 원장님께 감사드리며,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김신일 교수님의 귀중한 발제에 잘 들었습니다. 지난달에 유한 킴벌리와 고려대학교 고령인구센터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국민이 인식하는 한국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로서 저출산 고령화가 한 60% 정도, 그다음 양극화가 한 22% 정도를 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 사회는 2000년도에 고령화 사회에 진행한 이후에 2017년도에 고령 사회로 지금 진전이 되었고, 그리고 통계청 예측에 의하면 2026년도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령 사회로 또 저출산 국가로 이끌어지는 일본의 경우가 고령 사회로 진입하는데 24년이 걸렸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73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출산의 경우 보면은 우리 학계 출산율이 작년 기준에 0.84명이고, 그리고 신생아 수가 출생아 수가 약 27만 2,300명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OECD 국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 이런 그 양면을 국내적으로 본다면은 경험하고 있다는 측면이 되겠고, 이 글로벌 세계적인 그 추세에서 본다면은 4차 산업혁명이나 AI 시대의 그런 그 진전과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사면 초과에 지금 봉착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국민의 삶의 양태를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또 이러한 국내외적인 그런 현상들이 특히 이 교육 부분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주고 있고, 또 영향을 우리가 주기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이 위기인 것을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또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제가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 사회는 아시다시피 융합, 첨단화의 고도화를 토대로 디지털 그리고 빅데이터, AI를 통해서 가속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이 미래 사회를 살아가야 할 우리 학생들, 우리 후속 세대들을 위한 것이라면 결국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을 잘 습득하도록 해줘야 하는데 우리가 초점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학교 교육의 전통에 대한 인식 전환이 교육 혁신의 제1명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 AI 시대에 대응하고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패러다임으로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다양성 그리고 자율성, 좀 유연성을 가진 그런 교육 체제가 설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신축성 있는 학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현행의 6334제 같은 경직된 제도 가지고 아니라 학생들의 진로와 이 미래를 좀 개척할 수 있도록 그런 그 진로 취업 탐색을 할 수 있는 5344제의 형태의 학제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겠다. 이와 더불어서 유연한 학교 제도와 더불어 현행 그 5세 누리 과정을 이 공교육과 기간 학제화로 포함해서 K9 시스템, 또 더 나아가서 K12 시스템에서 의무 교육 제도를 10년간 이 유아 교육에 대한 부분은 우리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차원이 아니라 투자이기 때문에 이 K 유치원 교육을 기간 학자에 포함시켜서 10년간 의무 교육, 또 나아가서 지금 우리 특성화 고등학교나 마이스 고등학교가 무상 교육하고 있고, 또 이 문재인 정부가 와서 고등학교를 무상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K12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국제 통용성이나 또 충실한 학사 운영을 위해서 이 현행 그 학년도 개시 시점을 3월 학기제를 9월 학기제로 좀 변경을 해야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충실한 그런 그 학사력이 운영돼야 됐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모든 교육 활동들이 단위 학교에 초점을 두고 이 교육 행정 체제가 개편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 그리고 교육부가 단위 학교의 교육을 지원 조장하는 형태로 가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지역의 교육을 살릴 수 있도록 현행 그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임명 방식을 교육감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인사 그리고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소위 그 교육장 선출위원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겠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그 사회와의 또는 일반 우리 그 지방자치단체와의 조화를 위해서 주민 직선제로 가야 된다는 측면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교원 양성 체제가 현재와 같은 이 4차 산업혁명 AI 시대에 정말 교과목 위주의 그런 초등, 중등, 교육대학, 사범대학 양성 체제로 가지고는 정말 미래에 필요한 그런 역량을 교육할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교사 양성 기관에 대한 통합 그리고 의무 교육 기관에 대한 교사 양성 체제를 새롭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둘째는 종래의 그런 교과목의 틀과 교사학습 방법에서 탈피해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 기반의 융복합 교과목 재구조화와 교수학습 방법 또는 평가 방법에 대한 쇄신을 가져와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2016년 이 다보스 그 포럼에 의하면은 미래 직업 보고서에 의하면은 미래 사회에 요구되는 역량이 복잡한 문제를 푸는 능력, 그리고 비판적 사고, 창의력, 그리고 사람 관리, 협업 능력을 두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이 교육의 혁신의 방향을 우리가 재설정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겠습니다. 영국의 오픈 유니버시티에서도 학습 변화의 방향을 최근에도 많이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블렌디드 러닝이라든지 교과 간 학문 간 융합, 그리고 형식 비형식 교육의 융합, 그리고 과학적 논쟁과 맥락 기반 학습 등이 우리가 보편화될 학습 형태로 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학습자의 역할이 더 이상 소비자가 아니라 메이커 또는 창작자로서 전환시키는 그런 학습 활동이 전개되어야 되겠고, 이 학생들에 대한 평가도 별도의 어떤 시험이나 어떤 평가가 없어도 이 학습 과정 속에서 학습 성과가 진단되는 소위 스트레스 평가를 해야 되겠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고등교육 분야에서 우리 김신일 교수님께서도 그 발제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대학 입시, 대학에 대한 학생 선발권, 그리고 대학 등록금에 대한 동결 문제, 대학 평가, 우리 기본 역량 진단 평가가 되겠죠. 그리고 고등교육 재정 확보 등이 이 개별적으로 그리고 강론적으로 지금 접근하다 보니까 어느 것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지금 정책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국 고등교육의 재구조화라는 그런 프레임 속에서 총론적이고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에 대한 학생 선발권을 완전 정권을 좀 부여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학의 근학 인력과 인재상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대학 수학능력 시험은 자격 고사로 하고, 그리고 입학 사정과 전형을 통해서 다양한 학생들의 그런 그 소질과 적성과 능력들을 담아줄 수 있는 그런 그 입시 체제로 바뀌어야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구 절벽 현상을 해결하는 한 방향으로서 약간은 좀 파격적일 수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셋째 자녀에 대한 등록금을 무상으로 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좀 이야기되고 있는데, 저는 오래전부터 그 문제는 제가 제기를 했고, 이제는 둘째 자녀에 대해서 임신에서부터 대학 졸업 때까지 국가가 완전 책임지는 소위 국가 교육 보육 관리 체제, 이 내셔널 토탈 에듀케어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구축 시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의 자녀 학생들에게 대해서는 대학을 선택할 때 특별 전형을 하더라도 정원의 특별 전형 제도를 통해서라도 보다 많은 이 자녀를 놓을 수 있도록 이 체제를 가져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정책의 실효화를 위해서 2020내년부터 중학교 진학하는 학생부터 좀 적용할 것을 제가 제안드립니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 해결 해법으로는 잘 아시다시피 프랑스의 그런 시라크 대통령이 제안했던 시라크 3원칙이 있습니다. 이제는 경제적인 접근이 되어서는 안 되고 사회 문화적, 교육적인 접근으로 인구 저출산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고등교육 체제의
미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장기적인 청사진을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고등교육 정책에 대한 일관성을 좀 유지하고, 그리고 이 고등교육 질 관리를 위한 이 대학 자체 평가를 스스로 해서 대학 교육의 질을 높여야 되겠다는 겁니다. 현재 그 이슈가 되고 있는 한 개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자발적 그 청산 출구를 위해서 사립학교법을 좀 개정하고,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교육 수요자인 이 학생들에게 또 학부모들에게 오히려 더 유익한 측면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점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시도별 국립대학 벨트화를 통해서 구조조정을 해서 이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간의 기능과 역할을 좀 그 재정립해야 되겠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로는 시간과 공간을 극복하고 모든 연령 계층을 초월하는 평생학습을 보장을 위한 교육체제로 개편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입학 자원의 감소로 인해서 노동 수요 부족이라든지 수급 불이치 문제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고숙련, 고학력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평생교육 체제나 직업교육 체제가 우리가 더 새로운 체제로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그 제한되었던 미래 사회에 대비하는 이런 제한한 주요 교육 정책과 의제들이 한국 교육의 이념과 본질을 추구하면서 한국 사회와 또 교육 현장에 안정적으로 실행 정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교육 정책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과 제31조 그리고 교육기본법 제2조 교육 이념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시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체성 그리고 교육 이념과 목적을 근간으로 개발되고 형성되고 집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토대로 학교 교육의 전 과정과 활동을 통해서 우리 교육과정 총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추구하는 인간상과 그리고 핵심 역량을 체계적으로 달성해서 미래 사회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교육의 이념과 목적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교육 활동이 전개되는 평생교육기관을 포함한 이 단위 학교들이 좀 자율성을 가지고 지역과 단위 학교의 특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이 중앙교육행정기관, 지방교육행정기관들이 서두에서 제가 강조했습니다만은 좀 지원하고 조장하는 체제로 가져야 되겠다. 이제 더 이상 학교에 대해서 규제하고 통제해서는 이 미래 사회에 살아갈 우리의 인재들을 우리가 도저히 양성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보다 교사에 대한 자율성 그리고 학생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학교 선택권을 우리가 이제 되돌려줘야 된다는 측면입니다. 네, 국회 미래연구원이 국회 미래포럼 미래의 학교 교육과 평생학습 전망과 대책에 관한 논의의 장인 포럼을 마련한 것은 한국 사회와 한국 교육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고 기획 설계하고 다지는 측면에서 매우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정인호 회장님 토론 말씀 잘 들었습니다. 평생학습 체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 교육 이념부터 학제 개편, 중등교육 재구조학 전반적인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유광란 한국교육원장 원장님께서 그러한 평생학습 체제 전환하려고 할 때 학교 안의 교육,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한국교육개발원 유박란입니다. 저는 사실 대학교 다닐 때 김신일 교수님으로부터 평생학습을 배웠는데요. 한 30, 40년 후에 이렇게 다시 선생님 강의를 듣고 하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 그 말씀 가운데에서 이제 지속 가능한 사회 이런 말씀하셨는데, 뭐 난개발, 과잉 개발로 인한 어떤 위험사회 도래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런 그 지속 가능성, 그 다음에 뭐 웰빙 이런 것을 위해서 생물학에서 강조하는 것은 다양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의 다양성이 줄어드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신호라고 하는데, 교육에서는 그 다양성이 개개인의 그 어떤 다양성, 개성 이런 것이어야 될 것 같고, 어떤 한 사회가 지속 가능하려면 그런 개개인의 다양성이 마음껏 펼쳐질 수 있고 길러질 수 있고 이런 사회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교수님께서 강의하실 때 그 평생학습과 학교교육의 융합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평생학습이라는 게 어떤 원리로서
말씀을 드리면 그 중에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핵심이 어떤 자기주도적 학습이라는 거 말씀하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바로 자기주도적 학습이라는 부분이 어쩌면 개개인의 개성 혹은 어떤 다양성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자기주도성이라는 원리가 학교 교육 안에서 어떻게 그 실현되어야 하나,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점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학교가 공장 모델로 많이 비유가 돼요. 실제로 공장 모델이라고 하면 확 와닿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제는 더 이상 이제 공장에서 그 똑같은 사람을 길러낼 수 없다는 얘기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게 쉽게 그렇게 변하지가 않아요. 왜 그렇게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게 문제가 될 텐데 그때 이제 학습자 주도성, 학습자 중심성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얘기는 사실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고 사실 5.3일 교육개혁부터 학습자 중심, 수요자 중심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5.3일 교육개혁이 지난 25년 전에 있었는데도 여전히 이 말이 계속되고 실현됐다고 체감하지 못하는 건 왜일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5.3일 교육개혁에서는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넓혀서 학생들이 원하는 걸 배울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그때 당시에는 말했는데 그리고 실제로 선택 과목을 늘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선택 과목을 늘리는 방식은 뭐 국어를 문법과 뭐로 나눈다든가 지리를 인문지리 무슨 경제지리 이렇게 나눈다든가 하는 식으로 어떻게 과목은 늘렸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안에 학습자 주도성, 학습자의 개인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는 이전과 다르지 않게 그대로 두었던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교육과정이 이 학교를 운영하는 기본 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교육과정이 너무 세밀하게 촘촘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학생들이 교육과정에 들어갈 수 있으려면 교과를 선택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교육 내용 가운데에서 학생의 삶의 기초에서 내가 이 학습과 관련돼서 나의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학습자가 주도적이고 자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 학교 체제 내, 교육과정 체제 내에 이미 그 원천적으로 조금 제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5.3일 교육개혁 때 못한 게 뭐냐면 교육과정의 어떤 슬림화 혹은 대강화, 적정화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교육과정이 너무 많은 내용을 너무 촘촘하게 해놔서 교사들은 아까 말씀하신 진도 나가고 정답 찾는 그런 교육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거기서 탈피하려면 교사들이 학생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이 학생들에게 맞는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주제, 탐구하고 싶은 문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주어서 교사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야 자기주도성이 생기고 그 다양성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여지를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는 점에서 교육과정의 어떤 그 슬림화 부분은 학습자의 자기주도성을 길러주기 위한 아주 핵심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교육과정을 대강화하거나 슬림화한다고 하면 교사들은 준비되어 있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교사들도 거기서 학생들을 잘 들여다보고 개개인의 학생들을 파악해서 어떤 걸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 슬라이드에서 김신희 교수님께서 교육은 뭐뭐뭐 하는 감독이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교육의 핵심은 이제는 감독이 아니라 피드백이 아닌가 싶어요. 가르치고 마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무엇을 하는 과정 속에서 뒷받침해주고 한 단계 더 높이 올라갈수록 피드백 주는 거. 근데 우리는 점수를 주고 서열화는 했지만 이 학생의 성장을 위해서 피드백은 했느냐 이런 부분인 거죠. 학습을 하게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거기서 적절한 개입을 하는 것. 이것이 뭐 조력자나 뭐 멘토나 교사의 역할을 변화해
그래서 어떤 실체가 피드백을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래야 학습자가 교사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학습자 개별화 교육을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걱정을 하죠. 무슨 걱정이겠어요? 이게 공정할까? 평가에서 다 개별적으로 다르게 배웠는데 531 교육계획에서도 수준별 수업 해놓고 시험은 똑같이 냈어요. 이게 무슨 수준별 수업이냐. 그래서 결국 수준별 수업이 이게 약간 퇴락했잖아요. 이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나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 공정성 시비가 우리 사회에서 너무 첨예하고 민감해서 이걸 과연 극복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 제기와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국가교육회의에서 한 청년 토론회에서 그 청년들이 얘기하는 걸 보고 제가 좀 깊이 감명을 받은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공정성이라는 건 그렇게 점수를 매겨서 점수의 시시배별을 가리는 게 공정성이 아니라 각 개개인에게 맞는 교육을 제대로 시키는 게 공정성이다. 교육의 공정성이다. 그러니 공정성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개개인에 대한 성장에 대한 질적인 기록 이런 부분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위에서 그냥 이렇게 나가야 한다고 말로 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적인 공감대, 학부모들의 공감대 이런 것들을 형성해 나가면서 평가를 극복하지 않으면 아마 우리는 그 미래형 교육, 우리가 원하는 미래형 교육으로 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중간에 시행착오나 어떤 갈등이나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것을 극복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그 학습자 중심의 원리, 이 학습자의 자기 주도성을 존중하고 키워주는 이런 부분에서는 이게 이제 평생 학습이라고 생각하면 바로 이렇게 학습자들이 개별적인 학습을 할 수 있어야 어떤 그 기본 학습 역량을 길러주는 거죠. 저도 메타버스를 모르면 젊은 사람하고 소통할 수 없기 때문에 찾아보고 프로그램에 들어가 보고 책도 읽고 이렇게 이 사회에서는 이제 어떤 걸 지속적으로 학습하지 않으면 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인 학습 역량, 평생을 살아갈 학습 역량을 학교를 통해서 길러줘야 하는 것이고 그게 개별화 수업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바로 이 원리는 지금 학교 교육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대학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70%가 넘는 이 취학률을 가지는 우리나라에서 대학 교육 역시 이 교육 과정이 학습자 주도성을 원리로 해서 학과 중심이나 교육 과정 중심, 학문 중심이 아니라 학습자 중심으로 혁신돼야 되고 학사 구조가 바뀌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한 선례는 외국에서는 상당히 진전돼서 시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학습자 주도성의 이 원리가 뭐 아동부터 어떻게 보면 대학 교육, 평생 교육의 원리로까지 이렇게 일관되게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토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교육을 위해서 교육 과정이 어떻게 대강화, 슬림화돼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앞에 우리 정유란 회장님 발제 속에도 좀 있었는데요. 수문쟁점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과연 평생학습제를 전환하려고 할 때 그 정책의 주어를 국가로만 나가고 이게 그렇게 가겠는가? 그래서 우리 정유란 회장님이 발제하실 때 교육장 직선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갔는데요. 그 학교에서 학생 중심의 개별화 교육을 가려고 할 때 과연 폐쇄적인 학교의 교사인만으로 되겠는가? 지역이 주체로 들어오자기 되겠는가? 이런 쟁점들이 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다음에 평생학습 얘기한다면 중요하게 한번 평생학습 실현해 나가는 주된 정책의 주어가 국가에만 갖고 되는가? 지역이 어떻게 주어로 참여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한번 토론거리가 될 만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 평생교육을 직접
고민하고 계신 강대중 원장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강대중입니다. 오늘 국회 미래연구원에서 이런 귀한 토론 자리 마련해 주시고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에 학령기와 학교 중심 교육 정책을 계속 확장해 오다가 1995년도에 5.3.1 교육 개혁하면서 학교 밖 또 학령기 이후에 교육에 좀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이런 교육 정책의 확장이 87년 체제로 대표되는 민주화와 또 정보기술 발전 그 당시부터 좀 본격화된 정보화 문제 또 세계화라는 어떤 시대적인 변화를 반영한 교육개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한 20여 년 동안 평생교육과 관련된 여러 정책들이 또 제도들이 도입됐습니다. 평생학습 참여와 관련해서 2007년에 국가 차원에서 처음 조사를 했는데 소위 25세 이상 국민들 중에 약 28% 정도가 그때 평생학습 참여하는 거로 첫 조사에서 조사됐습니다. 근데 최근 조사해 보면 한 40% 안팎으로 참여율이 조금 증가했습니다. 또 공적인 어떤 법적인 체제들 이런 것들은 완성이 됐지만 아직까지 이제 국민들의 실질적인 평생학습 참여를 위한 활성화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5.3.1 교육개혁 이후에 정치, 경제, 사회, 기술 분야 변화라는 것은 훨씬 더 폭과 깊이 또 넓이가 커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 인구구조 변화나 또 디지털 경제 전환 문제, 또 사회 양극화 문제가 소위 삼각파도로 엄청나게 좀 사회적인 충격을 주고 있고요. 특별히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 전반의 개혁을 요구하는 압력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각급 학교 운영이 실질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고 있고 또 100세 사회가 되면서 인생 전반부에 한 20년 학교 다닌 거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삶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 됐습니다. 특별히 이제 교육이 그동안 우리 사회를 성장을 견인하는 도구였는데 그 과정에서 벌어진 사회 양극화 문제를 교육이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 오히려 그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재생산하는 도구가 됐다는 비판이 지금 어느 때보다 높은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 참여에도 이 양극화 현상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변화 가운데서 평생학습이 교육정책을 바꾸는 오늘 김신일 전 부총리님께서 발제해 주신 대로 교육 자체를 바꾸는 일종의 화두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유네스코나 OECD 또 유럽연합 같은 이런 국제적인 기구들이 이런 담론의 확산에 큰 영향을 주었고 우리나라도 2000년 이후에는 어지간한 교육 정책과 관련된 장기 전망 보고서나 어떤 계획을 세울 때는 평생학습이라는 단어를 빼면 어딘가 보고서가 좀 부족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정도로 확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평생학습을 중심으로 한 교육개혁이 한국 사회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만 봐도 그건 아주 자명합니다. 교육부 출연기관으로 제가 이제 원장으로 일하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1년 예산이 한 1,000억 정도 수준입니다. 이게 인건비, 건물 임차료 이거 전부 다 더한 겁니다. 그러니까 1,000억 가지고 평생학습을 진흥하는 평생교육 정책을 국가가 하고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부끄럽습니다. 이게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나 광역의 자치단체 또 시도교육청들이 소위 예산 항목으로 이제 평생학습 진흥을 위해서 쓰는 이 평생교육인데요. 국가 예산 다 틀어서 이렇게 조사해 보면 한 7조에서 8조 사이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 시스템을 개혁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이 정도 돈 가지고 우리가 평생학습 중심으로 사회가 전환됐다라고 말하기는 여전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국가의 재정 투자, 특히 교육의 재정 투자가 이 학령기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 그리고 인생의 전체를 국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재정 투자를 못 하고 있는 이 현실을 개혁하기 위해서 몇 가지 좀 개념적인 수준에서 또 파일럿 지금 정책하고 있는 것들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2018년부터 국가에서 저소득층 중심으로
연간 35만 원의 학습비를 지원하는, 그러니까 성인들입니다. 학습비를 지원하는 평생교육 바우처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올해 한 70억 남짓 이제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데요. 한 2만 명 정도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초창기에는 5천 명으로 시작했고요. 근데 우리나라의 소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한 300만 정도 되는데 그분들 중에 2만 명한테 제공하고 있는 거니까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주 파일럿 수준에 있는데 이렇게 예산 지원 받은 분들이 35만 원 받고 1년에 한 30만 원 가까이 자기 돈을 덧붙여 가지고 학습에 참여하시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매달 한 2만 6천 원 혹은 조금 더 소득이 높으신 중위소득 65% 정도 되는 분들은 3만 2천 원 정도를 국가로부터 35만 원 받고 매달 더 쓰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평생학습 참여를 유도하려고 하는 소액의 바우처 지급이 학습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자기 삶에서 학습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깨닫게 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40% 정도 수준인 이 평생학습 참여를 늘려가기 위해서 특별히 저소득층이나 저학력층의 평생학습 참여가 매우 낮은 상황인데요. 이거를 좀 높이기 위해서는 평생교육 바우처 제도를 국가적으로 좀 단계적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학습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 좀 문화적인 정서적인 것으로 있기 때문에 자발적인 평생학습 참여에 공적인 비용을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요새 뭐 기본 시리즈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소위 평생 동안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경비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3단계 정도로 좀 그 확장 방안을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들에게 이분들 중에 학습 참여 의지가 매우 강한 분들은 전부 다 좀 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모 정도로 1단계에 좀 확장하고 2단계에서는 중위소득 100% 정도까지 해서 어느 정도 중산층까지 학습 참여를 원할 때 할 수 있는 규모로 좀 보편적인 지원 정책으로 확장하고 3단계에는 전체 국민들이 평생학습 참여를 위해서 공적인 예산을 좀 쓸 수 있는 정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보다 경제적으로는 조금 낮지만 뭐 그 국가 규모는 매우 작은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25세 이상 전 국민에게 매년 42만 원, 우리 돈 42만 원 정도를 쓸 수 있는 제도를 이미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단계 정책에서는 국가 예산으로 할 수 있지만 2, 3단계는 단년도 예산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고 평생학습 기금을 좀 설치해서 국민들이 생애 단계 어디에서든 필요할 때 그 기금을 좀 찾아서 쓸 수 있도록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싱가포르는 앞서 말씀드린 그 42만 원 정도 지원하는 제도를 위해서 벌써 20년 전입니다. 2001년에 평생학습 기금법을 만들고 이와 관련된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싱가포르이 재정 흑자 난 거를 이 기금에다가 넣어가지고 만들었는데요. 현재 한 4조 정도 기금을 가지고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보다 인구 규모나 이런 게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국가가 독자적으로 이 기금을 만드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고 국민들도 좀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구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평생학습 참여할 때 이 참여의 결과들 또 참여의 이력들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2009년의 제도로서 우리는 가지고는 있습니다. 평생학습 계좌제가 있는데 명칭은 계좌인데 돈은 들어있지 않고 이력만 관리합니다. 지금 이제 앞서 말씀드린 평생교육 바우처 제도가 보편적인 학습비 지원 제도로 좀 확장된다면 이 둘을 연계해서 돈과 이력과 또 계좌를 가진 국민 모두에게 일종의 상담과 서비스까지 좀 국가가 보장해주는 이런 제도가 완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 계좌를 어떻게 만들 건가에서 좀 상상력을 동원해 본다면 우리가 태어나서 출생 신고할 때 좀 국민들이 모두에게 평생학습 계좌번호 혹은 평생학습 아이디 이런 걸 부여해서 출생하면 요새 지자체 중심으로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주는데요. 태어난 국민에게
평생학습 씨앗 자금으로 새로 만든 평생학습 계좌에 좀 넣어주면 모든 국민이 이 제도에 참여하는 것을 유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동수당이나 뭐 지금 학교에서는 방과 후 교육 바우처나 여러 종류의 바우처나 기본 경비 지급들이 있습니다. 이런 비율, 이런 지급된 금액들이 좀 학습에 쓰일 수 있도록 일정 비율을 좀 누적해서 그 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매년 한 8만 명 정도 되는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있습니다. 학교 그만두면 국가의 어떤 학습 보장 체계에서 지금 열외 상태가 되거든요. 학교 바깥에서도 학습을 계속 하는데 이렇게 학교를 떠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이 학습 계좌를 통해 가지고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공적 지원 제도를 좀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생애 전환기를 대개 40대 중후반부터 이 고령 사회가 되면서 70대까지 여러 차례 직업 생활의 전환을 하게 됩니다. 이때 교육받는 것이 매우 필요한데요. 교육비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국가가 여러 가지 정부 부처별로 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이 원하는 학습을 원하는 장소에서 원할 때 받을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그런 학습비를 쓸 수 있는 것이 공적인 자금을 통해 가지고 보장되고 지급될 수 있는 제도로 좀 운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별히 평생교육법 8조에 학습 휴가 제도가 있습니다. 학습을 위해서 휴가를 쓸 수 있는 건데요. 이게 지금은 뭐 공공기관이나 좀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는데 평생학습 시대가 된다면, 우리가 평생학습을 매우 중시하는 국가가 된다면 학습하기 위해서 휴가를 연간 며칠 정도라도 보장해주는 사회, 또 한 10년 직장에서 일하면 한 1년 정도는 혹은 뭐 몇 개월 정도는 학습을 통해 가지고 자기를 성장시키는 것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국가적인 좀 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대 산업혁명과 함께 학교교육제도가 완성되고 발전해 왔습니다. 현재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아마 교육에 대한 새로운 제도나 생각과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이고, 제 생각에 학교교육제도가 우리 사회에서 이제 상징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6334라고 불리는 학제입니다. 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육제도의 상징인데요. 이 학제를 바꾸자는 여러 가지 교육개혁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제 개편 논의가 대개 6334에다가 유아 단계를 포함하거나 뭐 입학 연령을 낮추자거나 혹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초등학교의 수학 기간을 어떻게 좀 바꾸자거나 이런 정도로 논의됐습니다. 생애 초기에 국가가 의무교육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학제를 어떻게 좀 변형하자는 건데요. 제 생각에 평생학습을 정책의 중심에다 놓는다면 전 국민의 생애 기간 전체 동안 학습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 건가? 평생에 걸쳐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비와 적정한 시간을 국가가, 사회가 보장해주는, 또 그 학습의 결과를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시대가 된다면 학제 자체의 개념도 6334 학교의 뭐 수학 연령이 아니라 전생의 학제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 헌법에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평생학습 시대에 초등교육이나 중학교, 고등학교 혹은 뭐 대학교육 이후에 교육이라면 그 교육을 무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좀 앞으로 교육개혁에서 중요한 화두일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강대중 원장님 토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예산도 잘 못 받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소심해지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아마 이번 대선이 이 재정 문제를 푸는 거나 또 이제 전체 교육 시스템에서나 이 평생학습 쪽으로 많이 가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의 이제 뭐 청년들은 대학에 가면은 장학금을 주는데 대학에 안 가면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런 거를 연령대별로 이렇게 주는 그런 시스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과감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이제 평생학습이
시스템이 제대로 가려면은 사실은 우리 고등직업 교육에 중앙적인 컨트롤 타워가 없는 거거든요. 다 부처로 쪼개져 갖고. 그래서 과거에 뭐 이름을 그대로 쓸 수는 없겠지만 인적 자원위원 같은 어떤 걸 구성해서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이렇게 좀 전개하는 국가위원회가 가기 때문에 아마 그런 변화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이 평생학습 측면에서 굉장히 큰 하나의 전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앞으로는 이제 미래산 직업생애가 굉장히 복잡해질 거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직업을 사회에서의 실업을 겪고 간다고 하는데 이런 시대에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이런 시대에 또 직업 개념과 진로 개념을 어떻게 또 재정립해야 되는지 등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유장수 원장님 토론 말씀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있는 기관이 교육과 노동 그리고 노동과 교육을 연계시키는 정책적인 그런 연구 사업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주로 거기에 초점 맞춰서 몇 가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우선 김신일 부총리님의 말씀에 대해서 현재 상황 그리고 미래 전망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특히 고려 시대, 조선 시대 사례가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1000년 전에도 우리에게 지금의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는 상황을 제가 볼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고요. 저는 이제 교육과 노동과 교육의 연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할 때 그걸 좀 나누어서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까 싶습니다. 하나는 이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노동시장의 구조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바뀌게 될 것인지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됐을 때 새롭게 요구되는 인재상이 어떤 상이냐라는 것, 그리고 그 인재상을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동의했을 때 그 인력을 어떻게 양성하고 할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직업 능력 개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진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크게 세 가지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이 주제를 받고 20년 전, 2000년 초에 관심을 가졌던 생각이 납니다. 그때 뭐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한국에서도 디지털 시대의 노동시장의 구조의 변화, 뭐 이런 부분을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제 새롭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는 주제로 바뀌었죠. 그러나 그 주제의 변화는 저는 뭐 아주 질적으로 바뀌었다기보다는 그 성격은 굉장히 유사하면서 그 정도는 상당히 심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은 아니냐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20년 전에도 똑같이 우리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디지털 시대가 되면은 평생 학습의 시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20년 동안에 예전에 비해서는 평생 학습이 활성화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당시에 학계에서 그리고 현장에서 요구했던 만큼의 평생 학습 시대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조금 전에 강대중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상황도 여전히 많은 과제, 숙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질적으로는 변화가 없더라도 양적으로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평생 학습 시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노동시장 구조를 보면 저는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바뀝니다. 기존의 직업이 내지는 직무가 사라지는 쪽이 있고요. 하나는 또 반대로 새롭게 창출되는 직종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직업이 그대로 있으면서 직무의 내용이 바뀌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 이 어떤 시기든 그렇게 없어지는 직업 그리고 새롭게 생기는 직업을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숙련을 형성시켜야 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직업이 없는 직종에서 근무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새로운 직업을 얻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새롭게 창출되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 또 훈련을 받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같은 직업에서 직무의 성격이 바뀜에 따라서 또 새로운 훈련을 받아야 될 것이고, 공통적인 것은 새 영역 모두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훈련을, 새로운 교육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학교 교육만으로서는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것이고, 평생에 걸쳐서 단순히 직장을 몇 번 이동하는 정도가 아니고 직업을 몇 번 변화돼야 되는, 직업이 바뀌는 상황을 맞게 되면서 평생 학습의 필요성은 이제는 정말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필수의 문제고,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정책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이 노동시장의 변화, 그 전제로서의 4차 산업혁명의 변화가 새로운 인력을, 그 인재상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식으로 주어진 일을 시키는 대로 알아서 하는 것을 훨씬 넘어서서 창의적인 일을 할 뿐만 아니고, 오늘 중요한 화두로 제기되었고, 여러 이제 부총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유박남 원장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 사회 보시는 의장님도 말씀하셨던 바로 자기 주도성 학습이라는 것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직업이 바뀐다고 해서 그 직업에 맞는 훈련을 또 시키고, 또 바뀌었을 때 시키고, 이것은 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변화되는 시기에서는 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름 아닌 자기 주도적 학습을 갖춘 인력이 새로운 시대의 인재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변화를 감지하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변화를 기회로 삼아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재, 이것이 새로운 인재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은 오늘도 그 중간중간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역 현장에서의 일과 학습과 삶이 연계된 주체들 간의 연계, 공동체, 커뮤니티의 부분, 이게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혼자, 그리고 하나의 작은 집단에서의 논의가 아니고 적어도 지역 커뮤니티에서의 그런 활발한 논의, 그리고 학습의 내용과 방법의 공유, 이런 것이 새로운 인재 상의에서 그렇게 할 의사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인재를 양성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미래 사회에 맞는 인재를 어떻게 양성할 것이냐 관련된 과제입니다. 여기 대해서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저는 결론적으로는 평생 학습 시대에 적합한 인재 양성이 되도록 정책, 전략, 과제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면서 몇 가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현재 코로나 연결돼서도 우리는 절실히 느끼고 있지만, 이게 지금 노동시장의 구조,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그리고 최근에 4차 산업혁명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얘기가 활발히 됐던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디지털 혁신 인력, 플러스 그린 인력, 우리 탄소 중립 관련된 그런 관련된 인력을 양성해서 신기술에 적합한 인력을 양성해서 개인, 그리고 지역 사회, 그리고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 그것은 확실히 필요한 인력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양극화 부분, 어느 시점보다, 어느 시대보다도 양극화는 심각한 상황으로 되고 있고, 특히 코로나 문제까지 결합되면서 4차 산업혁명에 코로나라는 이 현상이 결합되면서 양극화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경제학자인 피케티가 수백 년간의 소득 분배에 관련된 추이를 분석한 걸 보면 약 50년 전부터 이미 확대되기 시작했었습니다. 지금의 당장의 문제는 아니고 확대되었습니다만, 최근에 이것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큰 폭으로 격차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 격차를 보완하고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력 양성에 대해서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인력 양성 정책에 예전보다 훨씬 더 강하게
깊숙이 개입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디지털과 그린 인력의 양성 부분 신기술이고, 하나는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중요한 기제로서의 인력 정책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진로 부분입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진로라고 하면은 정규 학교 과정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졸업을 하면 어디로 갈 것이냐, 거기에 맞춰서 대학의 과도 가이드 해주고 하죠. 그러나 이제는 4차 산업혁명,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가 워낙 급격한 상태에서 직업이 이제는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성인들 대상으로, 학교를 졸업한 성인들 대상으로 진로 지도를 하지 않으면 이것은 그 새롭게 변화되는 것에 적응하는 인력이 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이것은 개인은 물론이고 국가에서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로 부분을 성인까지 확대시켜서 뭐 여러 가지 온라인 수단도 있고 오프라인 수단도 있으니까 이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진로 교육을 이전과 다른 그리고 보다 전 국민들 대상으로의 진로 교육이 어떤 방식으로든 시행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 그 시행에 있어서 또 전제는 스마트 진로 교육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게 지금 기술적인 요소는 상당히 지금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요소를 반영을 해서 진로 교육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 주도성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 제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느 시대보다, 지금까지 우리 지구상의 어느 시대보다도 평생학습 시대가 지금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지금보다는 또 향후는 더욱더 요구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까지 결합된 이런 상황에서 또 우리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고, 구체적인 정책이 나와서 전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그리고 효과를, 그리고 성과를 볼 수 있기를 오늘 이 미래 포럼을 통해서 그런 논의가 확산이 됐으면 싶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이정수 원장님 토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원장님도 지역 얘기를 하시네요. 지역 평생학습 공동체. 요새 지역 혁신 플랫폼이라고 문재인 정부에서 사업이 갔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마 계속 발전하지 않으면은, 발전해야지만 평생학습체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박혜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님 제일 고민이 많으실 분 같아요. 왜냐하면은 디지털은 관계를 무한 확장하는 속성을 갖고 있는데, 우리 행정체계나 모든 거는 산업화의 분절 시스템으로 돼 있어서 이게 계속 충돌하면서 아주 네. 고심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토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은 저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또 오늘 중요한 일이 아침에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있다라고 그래서 사실은 ICT 베이스드, 그러니까 Teachers Development, 저희가 이제 원어를 하자면 어시스턴스 플랫폼이라고 그래서 그 개통을 했어요. 저희가 원격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들께서 직접 다양한 자료를 모아서 컨텐츠를 직접 만드시기도 하시는데요. 작년 저희가 처음 4월부터 원격 수업을 했지만 12월까지 한 1억 개 정도의 컨텐츠를 선생님들이 직접 만들어서 플랫폼에 올리는 걸 저희가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큰 고민이 이 저작권 문제라든가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컨텐츠를 만들 것이냐라는 과제였죠. 그래서 오늘 개통한 있다라는 ITDA라는 프로그램은 선생님들께서 그런 컨텐츠를 저작권 문제 없이 자유롭게 만들 수 있도록 컨텐츠에 소스하고 또 실제로 도구를, 제작 도구를 제공해 주는 그런 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오늘 개통이 원만히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면서 왔습니다. 사실 저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작년부터 이 학습터를 통해서 원격 수업을 제공하면서 저희가 봤던 것은 그동안의 언론에서 봤던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야단을 맞을 때 언론을 통해서 보는 것은 마치 원격 수업으로 인해서 학습 격차가 확대됐다라는 비판을 저희가 무던히 받았어요. 그 점에 대해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수차례의 서베이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한 점은 오늘 여러 원장님들께서 사실은 말씀해 주시는 그 자기 주도성이라고 하는 것에 저는 서서히 이 자기 주도성의 그 씨앗이 자라가고 있는 것을 주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사실은 관심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다 자기 주도성이 디지털 학습 시대에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이 원격 수업을 통해서 점차 자라고 있고 또 올 3월부터는 저희가 이제 화상 수업을 쌍방향의 수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더 자기 주도성은 성장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점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 이제 요즘에 저희가 보는 추세는 이 디지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교수 학습 방법의 일환에 불과했는데 이 교수 학습 방법이 어떻게 보면 꼴인데 몸통을 흔드는 격입니다. 그래서 요구되는 인재도 달라지고 또 교육의 목표도 달라지고 이런 변화를 초래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 교수 학습 방법 속에서 요즘 말하는 거꾸로 학습, 플립드 러닝이라든가 또 우리 평진원에서 하고 계시는 무크 또 저희가 하고 있는 이베스와 함께 하고 있는 원격 수업 이런 사례들을 보게 되면 컨텐츠에 의거해서 학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 컨텐츠 중심의 학습 체계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교수 학습일 수도 있지만 교수와 학습 중에서 더 강조되는 것이 결국은 학습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배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주도적인 학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고 이걸 위해서 이제 저희가 K-에듀 통합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올해 저희가 에타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봐야 되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교육용 콘텐츠를 표준화해서 한꺼번에 제공을 하고 또 교수 학습과 관련된 저희가 기술적인 지원을 동시에 유통시키는 이제 그런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이 K-에듀 통합 플랫폼은 사실 국내 교육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만약에 완성이 되고 시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교육이 다른 나라에까지 세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장도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저희가 주목하는 것은 AI 튜터링 얘기를 많이 합니다. 결국 모든 디지털 교육의 방향성은 개인별 맞춤형 학습으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개인별 맞춤형 학습으로 갈 때 가장 큰 원군은 AI 튜터링이 되겠죠. 그래서 AI 튜터링이 접목되면 학습자가 훨씬 더 세밀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필요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바에 따라서 내 수준에 따라서 훨씬 더 세밀하고 반복적인 지원을 언제 어디서나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능성이 열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고등교육의 위기다, 대학이 어렵다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신일 교수님께서도 결국 고등교육이 평생교육과 결합돼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저도 당연히 공감하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2023년부터 고교 학점제가 채택이 되면 그 시기는 더 빨라질 것 같습니다. 고교 학점제가 되면 과목의 선택성이 늘어나면서 학생들의 자기주도성 또 자기 진로에 대한 생각들 고민들이 더 빠르게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고교 학점제와 함께 학점은행제와 같은
평생교육의 방법이 같이 또 진로교육과 같이 검토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고등교육에서의 학위라고 하는 것도 많은 그 지금의 학제가 깨어지면서 결국 나노 디그리라든가 또 다양한 그 학점을 소규모로 인정하는 이러한 방법들도 함께 검토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제 그 제가 주제를 미래 학교 교육과 평생 학습 이제 이렇게 사실은 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국회 미래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그 하셨겠다 싶어요. 저희 같으면 아마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미래교육이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 미래 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우리의 이제 틀을 사실은 지켜가고 그 틀 내에서의 그 미래교육의 변화를 우리가 수용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고민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한 가지만 그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 관련해서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 방향성은 분명히 개인별 맞춤형 학습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개인별 맞춤형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우리 류방란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평가 방식과 그 연계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이제 지적을 그 주셨습니다. 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개인별 맞춤형 학습으로 간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 개인의 일관된 성장 과정, 그 결과가 아니라 과정으로서의 그걸 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평가 방식에 대한 접근이 그 당연히 그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그 봐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AI와 같은 혁신적인 기술 또 에듀테크가 교육과 결합하게 되면 이 새로운 접근 방식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지역의 에듀테크 소프트랩이라고 그래서 교사분들의 에듀테크를 지원하기 위한 이제 센터를 저희가 올 한 10월쯤에 오픈이 일부 그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교수 학습 방법 자체에 대한 우리가 그 수용성 얼마만큼 우리가 제가 이제 마치 디지털 교육 얘기하면 부딪히는 문제가 많은 곳에서 지금 이제 코로나로 등교를 못했고 등교가 어려웠고 비대면 때문에 충분히 돌봄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무조건적인 과거로의 회귀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는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새로운 교육 방식에 대한 수용성을 우리가 높일 거냐라는 고민도 함께 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그 새로운 신기술에 의해서 디지털 교육이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 저는 그것이 모든 국민에게 다 해당이 된다라고 봅니다. 학교에서 먼저 변화하고 있지만 그것은 전 국민한테 해당이 돼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학교에 한정하지 않고 디지털 혁신 교육법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을 통해서 전 국민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증진시켜야 된다.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또 관련해서 저희가 쌓고 있는 디지털 원격 수업의 그 데이터 또 기타 이제 우리 나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나이스가 지난 20년 동안 쌓아왔던 데이터 저희가 처음으로 나이스 데이터를 일부 이용해서 사실은 그 학업 중단 학생들의 애고제 그러니까 학업 중단할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 하는 것을 금방 저희가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찾아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우리의 그 교육 풍토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에 입각해서 어떤 그 제안이 그 수용이 될 수 있고 또 정책 결정 과정이 보다 더 투명화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박혜자 원장님 토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 사실 디지털로 하면 까막눈이거든요. 근데 어디서 그 발제 요구가 들어왔어요. 이 주제에 대해서. 그래서 그 발제 제목을 디지털 토건주의로 갈 것인가
호모 디지털렌스로 진화할 것인가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산업사의 분절적인 체계 갇히면은 진짜 토건주의로 가버립니다. 내용만 디지털로 바뀌고 그런 분기점에서 분투하고 계신 우리 박혜자 원장님이신 것 저희는 같고요. 매일 저기 서버 다운되나 뭐하나 고민 속에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가셨을 때는 저랑 비슷했던 것 같은데 지금 굉장한 전문가가 되셨나요? 죄송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송혜덕 중앙대 글로벌인적 자원개발대학 원장님께서 국제 추세에 비추어서 우리 평생학습 패러다임 전환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미래 교육이나 미래 인재 개발에 관심이 많은데 이렇게 국회 미래연구원에서 원장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포럼을 개최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김신일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교육의 목표는 모든 이를 위한 평등하고 포용적인 평생 학습의 실현이다라는 이런 말씀이 인상이 깊습니다. 저도 이 대학 때 그 김신일 교수님 그 교육학서적 베스트셀러죠. 교육사회학 이 저서에서 하셨던 이 평등의 말씀이 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교육의 평등은 이 교육기회의 허용적 평등에서 이 과정과 결과의 평등까지 포함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는데 제가 외국의 이 주요한 교육개혁 사례의 일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교육을 준비하는 외국 교육 개혁의 핵심 역시 교육의 양이 아니라 교육의 질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래 교육의 이런 방향은 어떤가라고 얘기를 하면 간단하게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직업은 심장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과거의 직업들이 산업화 시대의 근육과 관계가 있었다면 이 현재의 직업은 정보화 시대에 요구되는 지력들과 관계가 있고 앞으로 이 미래의 직업은 인간만의 고유한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심장과 관계가 있다라는 이런 말인데요. 이러한 면에서 우리 교육은 이런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이런 새로운 미래를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가라고 보면은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요. 저희들이 가장 많이 보는 OECD 그 피사 지표를 보면 우리나라는 읽기, 수학, 과학에서 각각 3위, 8위, 뭐 1에서 4위, 5에서 6위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른 결과도 있는데요. 이 국제 성인 역량 조사 결과 우리나라 성인의 수리력과 컴퓨터 기반 문제 해결력은 특히 이 상위 수준에 속한 사람들의 비율이 OECD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되게 인상적인 자료는 글로벌 창의성 지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나라 지수가 31위로 나타나고 있는데 세부 순위를 보면은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지적 능력은 1위입니다. 그런데 이 탤런트, 주도적인 오늘 많이 강조됐던 말인데요. 이 주도적인 행동은 50위, 이 톨러런스, 요즘 뭐 아프간 난민들 이런 받는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질 집단 간의 상호작용은 70위였습니다. 이 창의성이 흔히들 저희가 이 전혀 다른 것들을 결합하는 주도적인 경험에서 출발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교육은 그런 면에서 이 학교 교육을 넘어서서 평생 교육으로 또 이 3차 산업혁명을 넘어서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인재를 키우는 데는 좀 많이 미흡하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식의 습득뿐만이 아니라 가족, 친구, 시민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사회적인 자본 또 앞서서 말씀드린 이런 주도적인 태도라든지 자아 개념을 갖는 정체성 자본 이런 것도 이 세 가지 자본이 좀 골고루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미래 교육의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앞서서 지금 이 국제기관의 원장님들께서 또 교육학회장님께서 좋은 말씀들 해주셨는데 좀 정리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해외 교육 사례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의 어떤 전환이 한 4가지 정도가 좀 시급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방적인 지식 교육에서 주도적 학습으로의 전환입니다. 최근 이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면서 학력 중간층 학생이 사라지고 또 기초 학력이 부족하다라는 이런 연구 결과가 집중적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미래 교육 준비 측면에서 학력 중간층의 이런 부재보다 더 심각한 점은 학생들이 학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공부하고 몰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지루해하고요, 몰두하지 못하고 또래와 선생님들한테 소외감을 느끼고 학습에 충분히 투자하지 않고 또 교실과 졸업 후에 자신이 일할 미래를 연결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김신일 교수님께서도 이 학습 무관심, 학습 기피 현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이 학생 몰입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프로그램, 또 아까 학업 중단 학생들 얘기를 해주셨는데 학업 중단 위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택적 프로그램, 또 요즘 많이 문제가 되는 정서적 불안을 가진 학생들을 미리 예방하는 집중 프로그램 등 이렇게 몰입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도록 하는데 학교 교육에 방점이 두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둘째는 이 분석과 판단을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으로의 전환이 요구가 됩니다. 2018년에 OECD 회원국들의 주당 평균 인터넷 사용 시간이 35시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전에는 아날로그 세대에게 보이스피싱이 걱정거리였다면은 이제 이 디지털 네이티브 세계에는 문자나 메일로 전달이 되는 디지털 피싱이 위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이들 받으셨을 텐데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이 제공되는 이런 무수한 정보들 중에서 사실과 의견을 분리해내는 역량이 중요한데 우리나라 경우에는 OECD 평균이 47%인데 20%로 최하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새로운 형태의 미래 역량, 또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학교 교육에서 또 생애 전체 교육에서 절실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류방장 원장님도 강조하셨듯이 개별 맞춤형 학습 체제로의 전환입니다. 칸 아카데미 뭐 얘기를 안 하더라도요, 교육의 질은 궁극적으로 이 개개인별로 차별화된 요구를 얼마나 충족시킬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OECD에서 최근 발간한 미래학교 시나리오를 보면은요, 조금 전에 박혜자 원장님도 이 AI 튜터링 시스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미래 교사의 중요한 역할은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교육학 영역 중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이 학습 분석 분야인데요. 이건 학생들의 몰입 정도, 학생들의 이런 학습 패턴을 분석해서 최적화된 학습 경험을 발굴 처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뿐만이 아니라 이 평생교육 관점에서도 이 학습 분석학에 기초해서 개개인의 학습을 생애에 걸쳐서 좀 관리하고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실제 경험이 가능한 진로 교육 지원 체제로의 전환입니다. 우리나라 이 청년 취업자 10명 중에서 5명은 첫 직장을 1년 안에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힘들게 이렇게 취업을 했는데도 첫 일자리를 일탈하는 것은 학교에서의 경험하고 또 직장 간의 이런 경험 간의 미스매치입니다. OECD 조사에 의하면은 우리나라는 10대에서 인턴십 경험이 9%로 최하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독일에서의 인턴십 경험은 90%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 인턴십 경험을 확대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 진로 교육도 직업 전시장 방문이나 직업 진로 의식 조사 등과 같은 간접적인 경험을 넘어서서 실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요구되는 이런 관점들을 이해하고 현장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끝으로 앞서서 이 유장수 원장님께서도 이 미래의 일자리 변화에 따라서 국가나 지역에서의 인력 양성 체계가 구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김신일 교수님도 이 교육부 장관이실 때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학교 교육도 그리고 또 이 평생 교육도 좀 더 좀 인적자원 개발 관점에서 다시 한번 좀 총체적으로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미래에 필요한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전환이 요구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송혜덕 원장님 토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세계적인 트렌드와 관련해서 결론적인 토론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럼 이제부터는 자유 토론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시는데 덧붙여도 좋고 또 다른 토론자분 말씀에도 의견을 말씀해도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 통해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질문 있으시면은 댓글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말미에 적어주신 질문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분? 예. 제가 아까 마이크 나옵니까? 제가 처음 토론하면서 조금 급하게 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김신일 교수님께서 국가교육위원회를 또 구상을 하시고 또 직접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제가 김진경 의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교육위원회가 우리 교육학계에서 또는 교육계에서 사실은 오래전부터 교육이 좀 정권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좀 추진돼야 되겠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들이 정권이 바뀌면은 또 이 제도가 없어지는가, 또 이런 혜택이 없어지는가, 또 입시는 뭐 매 정권마다 사실은 지금까지 변경되어 왔기 때문에 왜 이렇게 가야 되는가? 왜 우리의 학생들은, 우리의 또 학생의 학부모들은 왜 자녀의 입시로 인해서 이렇게 걱정을 하고 또 고민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 국가교육위원회에 사실은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조금 우리 김신일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좀 헌법기구화하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아마 모든 이 교육계에서 또 교육학계에서 바라는 것이 이 좀 초당적인, 초이념적인 측면에서 정말 교육의 본질을 지키고 또 교육의 본질을 잘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이라든지 인프라든지 그런 소프트웨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상해 줄 수 있는 기능을 기대했는데, 지금 이 교육계에서는 좀 우려가 뭐냐면요, 교육부에 또 옥상옥이지 않느냐라는 측면이 있고, 과연 이걸 법률로 강화해서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직접 아마 많이 관여하시고 또 주도하신 김진경 의장님께 제가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가위원회 안을 처음 논의할 때부터 사실은 그 부분 이제 공개가 안 된 건데요. 네. 정부 중앙정부의 전반적인 교육 개편이 딸려 있는 문제거든요. 네. 아마 국가위원회가 가면은 교육부의 고등 직업교육 이 영역은 아마 고용노동에 고용하고 같이 붙여서 인적전회 같은 걸 밑에 두면서 어떤 그런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아마 유초중등 쪽은 시도교육하고 맞물리면서 이렇게 무슨 청단위로 해서 이렇게 가든 거기를 협의체를 이렇게 확대해서 사무처로 가든 그런 식으로 전반적인 개편 속에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런 개편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위원회 하나만 보고 이게 어떻게 될 거다 그렇게 판단하시면은 좀 그럴 것 같고요. 그리고 국가위원회 일단 쟁점 정책에 대해서는 단순한 심의가 아니라 결정에 대해서 기속력을 갖는 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정책 많이 안정이 될 겁니다. 사실은 정권을 잡은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교육 정책이 굉장히 사실 부담스러운 겁니다. 별로 득되는 게 없거든요. 이거 해갖고 굉장히 이렇게 이해관계 많이 맞물리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국가교육위원회가 청년 학생, 학부모 또 국민참여위원회도 구성하잖아요. 넓게 이렇게 의견을 수렴하고 기능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도 머리 아픈 걸 자기가 결정해 욕먹기 싫을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국가위원회에서 그런 사회적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가면은 훨씬 더 안정적으로 정책이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실 분 없으시면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우리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질문이 2개가 들어왔어요. 첫 번째는 평생학습 사회를 이뤄내면 노동자뿐 아니라 기업이 많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토론의 내용은 국가가 평생학습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노동자 전체의 숙련도, 기술력을 향상한다는 목표에 기업도 자사이기주의를 넘어 학습의 비용을 부담하고 기회를 만드는 일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질문은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토론할 때 질문 주신 것 같은데요.
기업이 지금 고용보험기금 형태로는 좀 부담하고 있는 것이 현재도 있고요. 고용보험기금은 이런 학습비 지원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훈련비 지원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실직 상태에 이르렀을 때 생활비 지급하는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좀 앞으로는 기업이 해야 할 일이 어떤 학습비에 대한 조성보다도 재직하는 노동자, 근로자들을 위해서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체계적으로 보장해주고 확보하는 역할이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 저출생 문제 때문에 사실 육아휴직 제도나 이런 거를 좀 활성화하자는 얘기가 오래됐지만 육아휴직이 이제 뭐 육아를 위해서 휴가를 내는 건데요. 이것도 아직은 여러 기업에서 좀 정착하기가 되게 어려운 형편에 있고, 그러니까 학습을 위해서 근로자들에게, 노동자들에게 시간을 확보하는 그런 휴가 제도를 도입하자, 이런 거는 조금 더 아직 사회적인 논의나 뭐 이런 게 더 필요하겠지만, 평생학습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는 노동자들에게 시간을 어떻게 보장해 줄 건가, 그 시간이 뭐 일주일에 몇 시간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뭐 1년에 어느 정도의 기간, 혹은 재직한 지 몇 년이 됐을 때 일정 기간을 어떻게 학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건가, 이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제안입니다. 학교가 학생들 개인의 성장을 기록하고 보존해 성인이 된 이후에도 학교에서 보존한 기록을 찾아 자신의 성장을 지속하도록 해준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이렇게 가야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원장님들이 다 받아들이셔서 좀 실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유토론을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발제해 주신 김신일 부총리님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뭐 이제 끝난 정리하는 겁니까? 예. 예. 뭐 여러 토론자님들께서 제 얘기를 더 이렇게 부연도 해주시고 또 추가적으로 여러 좋은 의견들도 내주시고 해서 오늘 토론이 더 풍성해졌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덧붙인다면 역시 자기 주도성인데, 이것은 뭐 교육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민주사회를 지향하는 것도 모든 시민의 주권자로서의 자기 주도성이죠. 자기 주도성이 뭐 부족하거나 박탈된 국민들은 민주사회를 만들어갈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또 이 기업에 있어서 우리가 노동자들이 단순히 주어진 자기 역할을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자기 노동에 대한 어떤 주도적인 입장에서 고용주와 함께 협의해가면서 노동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직업 생활의 의미를 더 살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 더 크게 얘기하면 사실 우리 국가와 우리 민족이 과연 얼마나 주도성을 가지고 있는가, 주도적인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근대화의 바로 문턱에서 근대화를 시작할 때 일제에 의해서 우리가 말하자면 식민지화됐고, 일제에 의해서 일제 식민지의 수단으로서의 근대화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방이 된 뒤에 국제사회에 진입을 할 때 남과 북이 분단됨으로써 북은 북쪽대로, 남은 남쪽대로 각각의 진주한 군대에 의해서 우리가 국제사회의 입장이 또 결정이 됐습니다. 우리가 그런 배경 속에서 우리 민족이 과연 지난 100년간 주도적으로 우리가 우리 민족을 경영하고 살아왔는가, 그런 점에서 제가 교육을 통한 개인의 자기 주도성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개인의 주도성만이 아니라 전체로서의 우리 국가와 민족의 자기 주도성을 함께
생각을 하면서 함께 목표를 수립해 가면서 추구해야 될 방향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 이러한 교육을 전반적으로 구상하고 계획을 세우고 또 그러한 구상과 계획이 제대로 추진되는가를 확인하고 밀고 나갈 국가교육위원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해야 이 교육 문제를 소위 교육뿐만이 아니라 기업과 사회계와 모든 이 사회 모든 분야가 함께 모여서 협의하고 그것이 아까 지역 공동체 얘기했지만 지역 단위별로 보면 지역은 지역대로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공동체를 구성해서 만들어갈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역시 우리가 통합과 융합과 공동의 목표를 만들어가면서 우리 교육도 개혁을 하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총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 달리는 마차를 바깥에서 보면은 그냥 마부 혼자서 이렇게 마음대로 모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주어들이 하나가 아니에요. 탄 사람들이 어떤 방향에 이렇게 합의가 돼야 되고 또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이게 영향을 받고 또 마차가 달리는 관성도 있고 그래서 정책이 이제 구체적으로 초점을 잡아서 실현돼 가려면은 논의가 가면 갈수록 주어가 여러 개져야 되거든요. 아까는 오늘 일단 주어를 국가로 놓고 국가에서 정책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했는데 우선 당장 이제 지역이 평화체제로 갈 때 주어로서 어때야 돼 하고 거기서 이렇게 또 이런 평상체제로 못 감으로써 뒤처짐으로써 학생들 어떤 고통 속에 있고 또 교사들 어떤 고통 속에 있고 또 취업하는 사람 어떤 고통 이런 그 각각이 주어가 되면서 좀 나올 때 우리 평생학습 정책이 구체화되고 힘을 갖고 이렇게 실현돼 갈 수 있는 구체적 정책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토론회는 그렇게 주어가 여러 개인 토론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토론은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김영건 의장님 인사말 폐 말씀 듣겠습니다. 긴 시간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최고의 자산인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이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포럼을 저희들이 기획했습니다만 굉장히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귀중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김신일 부총리께서 교육의 판을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판은 오늘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학습사회란 큰 틀 속에서 학교 교육과 평생학습을 융합을 하면서 개인 맞춤형으로 자기주도적으로 그리고 개인의 개성과 개인의 인생, 생애를 고려하면서 교육이 가야 된다는 말씀으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오늘 한 분 한 분 말씀해 주신 얘기들을 쭉 모아보면 바꿔야 될 기본 틀, 기본판의 모습의 초안을 저희들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오늘 얘기된 것들이 기록으로 남고 영상으로 남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회 내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더 공론화하고 정책으로도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오늘 말씀해 주신 것들을 바탕 삼아서 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제2회 국회 미래 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발제의 토론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